이번 시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업회계로 따지면 단기 대여금이나 그죠?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주임종 단기 채권, 주임종 단기 채권 뭐 이런 계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우리 그러니까 교육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 갖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을 하는데요. 가지급금 적수에다가 365번에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입금산입액은 인정이자액과 장부계상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인정이자액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부분을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인정이자액의 5% 이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한 행위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지금 자금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보는 경우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억지가 좀 있는 부분이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담보만 제공을 해줬지 다른 내용이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죠?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외되는 부분으로 보면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지급시기 특례 부분이 될 겁니다. 자, 12월 달까지 급여 지급 못한 것 같은 경우에 12월 달까지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급여를 지급 못했을 때에는 2월 달 지급한 걸로 보고 연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한 경우에 소득도 지급 안 했는데 원천 징수하면 세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내줄 수밖에 없겠죠. 직원한테 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가지급금이지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퇴직금 전환금이라든가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의 대여액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4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것과 관련되는 이익 상당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봐서 그러니까 비과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과 적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인정이자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법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법인에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를 하게 됩니다. 대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죠? 이자를 수령하는데 이때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법인이 차입을 할 겁니다. 그죠? 차입을 할 때 지급하는 이자율이 있겠죠.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이 이자율의 평균치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자,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1번 차입금이 있고 2번 차입금이 있다. 이자율이 10%고 5%다 라고 하면 두 개 단순히 합쳐서 15% 나누기 2 해서
7.5%가 가중평균이 되는 거죠. 최소한 외부에서 빌려올 때 7.5%로 빌려왔으니까 대여를 할 때도 최소한 7.5%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입하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다라고 하면 가중평균은 1%가 되겠죠. 그러면 이자를 1%만 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차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차입이 없으면 이자율도 제로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4.6%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자율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는 언제 적용하느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적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적수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액의 합계액입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평균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 1월 1일부터 1억 원이 12월 31일까지 있었는데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 1억 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죠? 금방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10% 이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기간 계산을 해야 되죠. 기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1월 1일부터 있었다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5천만 원이 1월 1일부터 있은 거나 7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결국에 이자는 500만 원이 나온다. 이게 금방 계산이 됩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적수의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산식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 365로 나누는 숫자가 나옵니다. 적수가 나올 때는 365로 무조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를 계산해서 365로 나눈다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평균치로 계산된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1년 동안 평균치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부분이 적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시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언제 시점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내국법인이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대여 시점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변동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여한 게 5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대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대여할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2%다라고 하면 계속 2%를 계속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차입 이자율이 변동이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 적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부터 적용되어 오던 부분을 새로 계산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긴 하지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지만 적용이 불가능한 케이스, 차입금이 없는 경우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없다면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 5년 초과한 대여금은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연도하고 나머지 2년에서 3개 사업연도는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적용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서 3년간 의무 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4년 차에 법인세 신고할 때 당좌대출 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년 차 지나고 난 뒤에 4년 차에 당좌대출 이자율로 갈 건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할 건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년 차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해버리면 다시 6년 차까지는 3년 동안은 마찬가지로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7년 차에 다시 당좌냐 가중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화자산 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평가하기로 한 연도와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까지는 평가를 쭉 하다가 6년 차에 가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차 이후에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6년 차, 7년 차, 8년 차에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당좌대출 이자율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평균과 당좌대출 이자율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3년 차, 그러니까 4년 차 이후 4년 차, 7년 차 또는 10년 차 이때에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연결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시에 이후 2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하는 규정이 처음에 생긴 게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변경 선택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총 연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 처음 적용한 때부터 우리 2021년도 이전인 2020년도까지 연수를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총 연수가 나오겠죠. 그 연수를 3으로 나누어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면 21년도부터 당좌 가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1이면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3이 되기 위해서는 2가 부족하죠. 그래서 21년, 22년도까지 당좌대출 이자율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가 2가 되면 현재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파악이 중요하고요. 자, 2010년도부터 최초 연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연수는 11년입니다. 자, 11년인데 11을 3으로 나누면 잔액이 2가 됩니다. 그죠? 2가 된다는 얘기는 21년도에까지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고 22년도부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이렇게 판단해서 정확한 연도에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변경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거 갖고 문제를 삼느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변경이 잘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상단에 적용 이자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차입금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인 경우가 있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3년 동안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경우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는 건지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식에다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사업연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업연도라고 하는 거는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첫 연도를 말합니다. 3년 중에 첫 번째 연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등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선택사업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1일 사업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개년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사업연도가 19년도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19년도로 표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연도하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만드는데 여기에 사업연도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는 분들, 그 다음에 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도 또 똑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 사업연도와 여기에 있는 사업연도가 동일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선택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한 3년 중에 첫 번째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로 적었으면 21년도까지는 계속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표기를 하셔야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무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 수익과의 차액 부분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처분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에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자에 대한 배당 상여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 미회수는 1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자, 회수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는 소멸된 날 또는 1년이 되는 날 미회수 금액을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라고 하면 1년이 되는 시점 안에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금 산입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송에 의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이 돼 있어서 회수가 확실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미수이자 회수와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미수이자 계상 후에 1년 이내에 예금 등으로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실제 회수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미수이자는 입금 불산입이 될 거고 회수 시점에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수이자 계상하고 1년 이내에 현금 등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즉 형식적 회수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 또는 미수이자 계상 후에 1년 이내에 예금 등으로 회수는 했지만 회수하자마자 바로 또 인출해서 가지급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회수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50만 원 유보 처리, 12월 31일자는 유보 처리는 될 수 있겠지만 회수 시점에서 입금 산입해서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해서 상여 처분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소멸된다라고 할 때 특수관계 소멸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한테 귀속된 걸로 봐서 세무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특수관계의 소멸 사유에는 법인의 폐업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법인의 가지급금 잔액은 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걸로 봐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정상적이다라는 게 조세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수관계 소멸이라고 하는 게 법인의 폐업도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고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수령 여부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이자 수령 부분을 감안해서 차액 부분을 세무조정하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익과 관련되는 것은 이자 수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송금불산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수령했든 말든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비용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세무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이 있을 때만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개인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두 규정에 동시에 적용이 되지만 미묘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